기본적인 태도. 60년대 또 지식인들이 그 실존주의 영향으로 안가주망이 뭐 세계적인 또 분위기이기도 했고, 뭐 르탕 모텔은이나 이런 잡지들을 구독하는 지식인들이 꽤 있었고, 거기서 이제 이영희 선생님도 실토를 하신 면이 있는데, 그래서 실존의 근거이고 그 자기의 지적 노력으로 무지와 목매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표인 것이고, 그런 것이 지식인인데, 자기가 이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양심에 의거해서 인류의 보편적 이상에 복무하는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였다라고 나중에 수료를 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영희는 자기의 그 자유인은 동의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민족주의 이즘에 대해서 굉장히 그 혐오에 가까운, 그것은 들씌우는 거라고 본 거예요. 어떤 사람도 단일한 어떤 이념에 복무하도록 돼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사람도 없고, 네. 그런 사람도 없고, 그렇게 낙인을 찍는 순간 그 사람의 다른 부분들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든 민족주의자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낙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난 자유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 자유를 억압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하고 싸운 거예요. 우상은 달리 말하면 자기 어렸을 때 꿈에 나타났던 어둑선이라는 그 도깨비 같은 귀신이죠. 그리고 이데올로기, 이것들이 우리를 억압하는데, 이걸 이제 깨고 가는 것이 이제 지식인의 임무다. 그래서 그걸 밀고 가는 힘이 이성이기 때문에 우상과 이성이라고 이제 또 제목을 정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이영희 사상의 근간은 그 자유와 그걸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자유인이 살 수 있는 인간적 사회주의, 이런 것들도 그런 인간이 얼마나 존중되느냐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하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저 책 제목도 자유인으로 낸 게, 저게 뭐 소송이 걸릴 뻔했는데 그냥 낸 겁니다. 그게 이제 판례로 나와 있어요. 저게 이병호라는 변호사가 먼저 자유인이라는 책을 냈기 때문에 내지 말라고 그쪽에서 이제 했는데, 저렇게 한문으로 붙이고 또 자유인을 한번 반복해서 달리 갔죠. 근데 이제 저작권법상은 책 제목은 저작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럼 책 제목을 남이 한 걸 써도 되겠구나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게 저작권법 때문이 아니에요. 공정경쟁 방제, 부정경쟁 방지에 관한 법에 걸립니다. 상호가 같으면. 왜냐하면 오해해서 잘못 살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가 아니에요. 상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할 뻔했는데 낸 것도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제목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리고 자유인하고 탈식민 이런 거는 뭐 이 선생님의 글에서 이제 드러나는 주요한 이제 주제의 경향들이니까 이것도 이제 좀 보시면, 탈식민은 워낙 강하게 얘기하셨던 게 반민특위나 친일 청산이 안 된 것이 결국은 얼마나 우리 민족을 이후에서 계속 발목을 잡을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식민 청산 영구 미제로 남을 거라는 그 우울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을 많이 목도하셨던 거죠. 우리를 부정했던 자들을 부정하지 못하니 어떻게 탈식민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거든요. 반제국은 뭐 이것도 이영희 선생님이 필생의 저작으로 한 권의 책을 다시 쓰려면 뭘 쓰겠느냐,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의 역사를 쓰시려고 했어서요. 그래야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 눈에서 냉전이 뭐였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걸 쓰시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반제국 문제도 이제 중요한 이슈였던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80년대까지 냉전 체제였고, 뭐 미국과 소련의 어떤 틈새에 낀 이제 한반도 얘기가 주요한 또 관심사셨고요. 그 다음에 어느 거지? 반독재는 이제 같이 살던 정권. 그게 이영희 선생님이 뭐 진보 정권에 대해서는 옹곤하셨을 걸로 착각하는 분이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DJ의 정 떨어졌어. 뭐 이런 식의 글 제목이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아주 심하게 그 외교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무지함에 대해서 질타하셨어요, 그냥. 그래서 친놈들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 이러지. 아니, 팩트니까. 그래서 막판에 좀 오해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정치 권력하고 뭐 근원적인 뭐 이런 갈등이라기보다는 그 속성과 한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려고 한 거죠. 그 정치라는 말이 갖는 부정적 뉘앙스를 떠올리시면 돼요. 거기 진정성이 있는 측면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누가 정권을 잡아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제대로 안 하니까. 그리고 관리하려고 하고. 집권하는 순간 보수화돼요.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진보가 집권한다고 진보인가요? 집권하면 보수죠. 집권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무슨 진보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공격하고 계속 갱신하지 않으면 바로 또 정권 1초 이럴 수밖에 없어요. 보수화 됐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역사이기 때문에 권력에 대해서는 뭐 끊임없이 저게 60년대 기자협회부에 이영희 기자 석방하라는 거잖아요. 저게 65년 기사 쓴 거 갖고 이제 구속됐었으니까. 저때 기자협회장이 저기였을 거예요. 누구냐, 그 동아일보에 계셨던 갑자기 이름이. 그 양반이 이제 그 협회장 하면서 이제 세게 보도를 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요게 이제 반독재는 자기가 발 딛고 있는 땅의 정치 권력 문제를 지속적으로 이제 짧은 글로 제기하신 거고, 반핵 문제는 임재경 선생하고 저 책을 한 것도 있고, 핵전략의 위기구조나, 아까 얘기했듯이 그 핵전쟁의 위협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80년대에는 저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사실은. 전쟁의 위기가 있고 한반도에 핵이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국은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정책으로 일관합니다. 핵에 대해서는. 물어도 답하지도 않고 예스 노도 안 해요. 전혀 노 코멘트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 배치돼 있는 게 그게 뭐 소설에도 나오잖아요. 그 지금 순천향대에 있는 그쪽에 핵기지가 있었거든요. 캠프 데이비드의 기지촌이라는 소설 보면 거기 핵기지가 설치되어 있는 장면으로 끝날 거예요, 아마. 그 소설이. 그러니까 그게 팩트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뭐 아무 보도도 못하고 미국 문제가 그렇잖아요, 한반도에서. 어디에 어떤 핵이 있었는지. 근데 그걸 아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확인을 할 방법은 없어요. 근데 간접 자료로 확인을 하는데 그걸 갖고 글을 쓸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책으로 이제 그 긴 논문으로 이제 핵의 위기나 그냥 큰 문제를 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끌고 가려고 한 거죠. 엮어서 같이. 한반도 문제는 언급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반핵 문제도 이제 한동안 집중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인간의 마음은, 사실 이영희 선생 글 중에서 편집글이 사실 제일 인간적이고 좋아요. 사람에 대해서 쓴 거, 아내에 대해서 쓴 거, 고은 선생에 대해서 쓴 거, 아들에 대해서 쓴 거, 딸, 뭐, 누구한테 보낸 편지. 이런 글들이 굉장히 질박한 면도 있고, 굉장히 재미도 있고, 그냥 순수하고 인간적이고, 이런 면이 있어서 재밌어요. 오히려 그 글 영역이 이영희 선생의 새로운 면모를 보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기본적인 건 뭐 인간에 대한, 저게 두 아들이라고 캡션이 달려 있는데 미정 씨 같기도 한데 아닌가요? 저 사진? 아들이라고 달려 있어요. 아드님들하고 찍은 사진인데 저게 옛날에 젊은 시절에 저 안경 쓰고 빼짝 마른 저 모습 보면 저때 얼마나 힘들게 하루하루를 사셨을지 짐작이 가죠. 60년대. 집을 마련하신 직후 같아요, 저 사진은. 그래서 또 이 당시에 사람들이 약간 유교적 그 지사 문화가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그 조교를 할 때 91년에 국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수업에 대리로 강의를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쓰러지셔서 좌골신경통으로 쓰러지셔서 8월 23일쯤 그러셨는데 9월 1일 개강이잖아요. 그래서
한양대 병원에 입원을 해버리셨는데 수업을 이제 강사를 쓸 수 있는 건 빨리 구해서 쓰는데 하나 못 구한 게 국제컴이었는데 그걸 제가 이제 박사과정 때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래갖고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찾아가서 이제 병실에서 물어봤죠. 어떻게 수업을 합니까? 그랬더니 수업은 네가 알아서 하고 내가 감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장하고 가라고 넥타이 꼭 매라고 그래가지고요. 지금 오늘도 넥타이 안 매고 와서 좀 찔리는데 굉장히 그때 분들은 정장하고 수업 들어오셨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복장이 불량한 거에 대해서는 복장 불량이 아니라 태도고 정신의 불량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전통적인 공부의 영향도 있고 또 부친 이영희 선생님 부친이 또 굉장히 꼼꼼하고 꼬장꼬장한 그 선비 스타일이셨던 것 같아요. 부친이 남겨놓은 글 보면 이영희 선생님은 정말 대책 없는 정말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시는지 저 사람 노릇을 할지 걱정이다 이런 걸 많이 남겨놓으셨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면모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널리즘하고 이게 이제 자유 체험에 대한 것도 여기 홍윤기 선생하고 그리고 이제 고 김종철 선생이 자유인 이영희에 대한 글을 썼어요. 한 편씩 쓰셨는데 굉장히 설득력 있게 썼죠. 이거 한번 보세요. 꼭. 이론하고 실천이 왜 결합될 수밖에 없는가 하고 그리고 이제 왜 자기가 글을 통해서 계속 저항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가. 양심을 버리지 않는 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구조적으로. 끝까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저널리즘하고 이제 자유인하고 자유인의 행동 양식이죠. 자기가 또 글 쓰는 것이 지식인들의 뭐 저널리즘이 꼭 기자의 영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식인들도 얼마든지 저널리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비판은 뭐 제가 이제 책에 그건 서문에 제가 비판과 정명의 개념적인 관계는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거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명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선생님 어디 가든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걸 못 봐요. 바로 잡습니다. 글이든 뭐 어떤 것이든. 그래서 저건 선생님의 주례사 유홍준 선생의 글에 실려 있는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례사가 원래 예식장 가면 있잖아요. 그냥 읽으라고 이렇게 찍혀갖고 그거 수정한 거예요. 수정해서 준 거. 그 수정해. 거기에 있는 문구. 아니 이 문구가 이상하다 이래갖고 고치는 건데 저기 나라에 공헌할 거. 나라에 왜 공헌, 나라가 아니라 사회에 공헌하는 거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게 늘 그러셨다는 거지. 저거는 근데 유홍준 선생이 그 얘기를 쓰면서 사진을 남겨놔서 너무 실감이 나는데 언제나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구조적으로 그걸 그렇게 되도록 방치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고쳐야. 그래서 어디 가나 고은 선생이 남긴 글에도 그게 있어요. 이영희는 어디 가도 술집에 가도 뭐 하나 잘못되어 있는 거 보면 가만히 있는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정명. 이름이 잘못되면 모든 게 흐트러진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정명이라는 영역으로 엮을 수 있고요. 성찰. 이거는 이제 강준만 교수의 키워드가 성찰의 대부입니다. 이영희 같이 성찰을 치밀하고 철저하게, 처절하게 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 지식인들 중에서. 그래서 이제 성찰은 이영희 선생의 또 하나의 그 키워드인데, 이거는 뭐 뒷부분에서 제가 이제 강조했던 것이고, 시간이 거의 돼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영희 선생의 현재성을 영향하고 방법으로 나눠놨는데, 영향은 이제 늘 얘기해 왔던 거예요. 한국 사회에 가장 영향을 컸던 저서, 해방 이후, 해전사하고 전환시대 논리가 이제 꼽혔다는 거고, 지식인으로서도 뭐 이영희 선생하고 뭐 백 선생하고, 지금도 몇몇 사람들이 계속 한국 좌파의 대분이 해가지고 맨날 언급을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식인으로서 한국을 움직인 영향력을 행사한 100대 인물을 뽑은 월간중앙 부록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식인으로서는 40위 정도의 이영희 선생이 들어가 있어요. 유일하게. 그리고 종교인들, 뭐 정치인들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이영희 선생의
영향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컸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회고해 왔고 70년대 지식인들 젊은이들은 그 자장 속에서 그 자기의 어떤 현재를 각성했고 미래를 준비했죠. 그걸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회고하고 있는 것이고 한홍구 선생이 지난번 세미나에 와서 우리가 그때 이영희 선생과 나눈 관계라든가 우리의 세례라는 것을 그게 뭐 특별한 게 있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솔직히 한홍구 선생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난 그걸 당신들하고 나누고 싶지 않다고. 나눠지지도 않는다고 잘. 왜냐하면 같은 시기에 같은 공간에 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또 강력하게 그 자기들을 인도했든 혹은 영향을 줬든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저게 이제 그때 이영희 선생 17기 세미나 때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법으로서 이영희는 이제 이영희 선생이 어떻게 이제 돌파를 했느냐, 돌파를 잘한 거거든요.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거기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서 최적화된 방식을 찾는 것이 전략가거든요. 그러니까 헬기 빌리러 가는 게 보통 사람 상상력으로는 안 나와요. 그걸 기록으로 남겨놨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처음에 지식인론이라든가 중국 문제 이런 것들도 쓴 게 어떻게 쓰냐면요. 본인이 쓰면은 방법이 없어요. 실어주질 않으니까. 문제가 되니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0년대 번역이 꽤 활성화되는 게 외국 거 번역하는 거에 대해서는 규제가 그렇게 안 심해요. 아주 심한 책이 아니면. 그리고 뭐 중국이 옆에 나라는데 중국 뭐 누구의 논문, 뭐 지식인의 뭐 변절 이런 거 논문. 한국 지식인 변절하는 거 공격하는 거 어려워도 그건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번역을 통해서 돌파하는 방법이 이제 초창기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늘 하시는 건데, 근데 이제 시뮬레이션을 잘하는 사람들이 전략가 기질인데, 영희 선생님도 어떤 거에 대해서 가상 시뮬레이션을 철저하게 하는 스타일이죠. 이게 어떤 반응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것들을 해갖고 충분히 이제 대비하고 준비하는 이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치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옛날에 그 전두환 씨 당번병을 했던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 전두환 씨가 후배를 장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양반이 그렇게 미리 다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내일 30연대를 간다 그러면 그 전날 미리 가서 다 보는 거예요. 몰래. 다 보놓고 다음날 가서 관심 없는 척 하면서 다 얘기합니다. 야, 거기 뭐가 문제가 있고, 거기 다른 사람들 왔다 갔는지 모르잖아요.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신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미리미리 다 체크해 놓는 거죠. 그러면 현장에만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약간 존경하죠. 따르죠. 정치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현 선생님 그런 측면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걸 돌파해야 되는데 그 이후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궁리는 또 하고 가야 되잖아요. 무대포로 그냥 갔다가, 그래서 아까 8억인과의 대화도 여파가 충분히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벌려들 건덕지를 하나도 안 만들고 가는 거지. 그건 전략적인 거예요. 굉장히. 그리고 치밀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버티면서 글쓰기를 했었던 거고, 조선일보에서 어떻게 그 파병을 한 나라에서 반전에 가까운 글이 계속 나가요. 그 조선일보 해직될 때까지 그러잖아요. 65년에 가서 69년까지 있잖아요. 근데 조선일보 외신부가 그때 완전히 당대 최고로 난리거든요. 그래서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를 갖고 서울대 정치학과 이용희 교수가 교재를 쓰면서 부르기도 하고 이럴 정도로 탁월한 그 당대 그 베트남 전쟁에 대한 절정의 보도를 한단 말이에요. 파병한 반공주의 국가의 신문에서요. 그게 바로 이영희식 스타일을 관철시키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걸리지 않게 가는 거예요.
절묘하게. 그러면서 60년대에 워싱턴 포스트에 3년간 기고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메일이 있어요. 무슨 팩스도 아니고 텔레타이프 같은 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보내는 방법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편지. 근데 편지도 회사에서 보내는 거는 걸리죠. 아, 회사에서 워싱턴 포스트로 이영희가 보냈다. 다 알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보내도 안 되고 우체국도 그때는 이제 감시 당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내냐면 글을 써갖고 김포공항을 가는 거예요. 무작정. 그럼 미국인 같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국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말을 해갖고 너 미국 가냐 혹시. 그래갖고 이거 미국 가서 좀 붙여달라. 그래서 미국 가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걸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그 전략이 없이 되는 게 하나 없어요. 놀라울 정도로. 그리고 그 얘기는 이 책 부록에 오연호 기자가 쓴 글을 보시면 이영희 선생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글 쓰는지 그걸 오연호 기자가 너무 잘 써놨어요. 말지 기자할 때. 저도 있을 때 와서 인터뷰한 건데 또 오연호 씨도 민환 기자였거든요. 글을 잘 쓰니까 그걸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계인이라는 게 이영희 선생 한 번도 어디에 소속돼 본 적이 사실은 없어요. 자발적으로 직장에 있던 거죠. 합동통신에 잠시 있었고 조선일보에 있었고 한양대에 있었지만 그건 직업적으로 있었던 것이지 자기가 선택을 해서 내 가치나 이념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관된 거는 뭐 64인 선언 이런 거, 엠네스티 한국지부 그게 유일했었고 관직 공직도 한한상 부총리 때 뭐 통일 뭐 심의위원인가 뭔가 이런 거 한번 그냥 적을 한번 든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소속되지 않았으니까 늘 양쪽을 다 정확히 보는 거예요. 경계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면 북한 쪽 출신인데 남한에 살았고 그러니까 남북한에 어디에도 소속돼 있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정체성을 보면. 그러면서 양쪽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을 고수했던 측면. 그리고 뭐 성찰하고 역지사지하고 그러는 건 아마 그게 뭐 배짱도 관계가 있을 텐데 그 나중에 압수된 일본판 자본 번역서 있거든요. 일본어판 자본 5권짜리인가 된 번역서를 참고해서 읽고 메모한 기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도 못 봤는데 그게 이제 압수됐죠 나중에.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자본 읽고 있다는 것도 참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쉽지 않죠. 죽을지 모르는 데서 그것도 재밌는 책도 아니고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전략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하여튼 그런 스타일이 이제 이영희 선생을 만들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도 이제 계속 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발견할 때마다 추가해가고 이러는 뭐 영역이고요. 여러분들도 이영희 선생 혹시 읽으면서 이런 또 어떤 다른 독특한 나름의 방법이 있었을까를 뭐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에 쓰는 교재 중에 하나가 다산 선생의 지식경영법이라는 책을 쓰는데 그건 다산의 방법론을 갖고 쓴 책인데요. 재미있습니다. 그 책도. 다산이 쓴 책이 뭐 500권이라고 하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다산은 그럼 어떻게 그 책을 쓸 수 있었을까? 그 방법론을 정리한 책인데 전 뭐 이영희 선생님 책을 그 정도로까지는 이제 분석해 본 건 아니니까 시간이 많이 돼서요. 네, 시간이 13분 됐고 우리 담임 선생님이 불안해하니까 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